feel as if I've been looking for you for a very long time. You look beautiful. Very beautiful. I have things I want to do. Things I simply cannot do without you. Reynolds has made my dreams come true, and I have given him what he desires most in return. Every piece of me. 입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분은 저희가 오늘 다룰 영화는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의 팬텀 스레드고요. 다니엘 데이-루이스의 은퇴작이라고 알려져 있고 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폴 토마스 앤더슨의 촬영 입봉작이기도 하죠. 그렇죠. 네. 이번에 촬영 감독과 연출을 겸하여 90회 아카데미 시상식에는 6개 부문에 노미네이션 됐고요. 작품상, 감독상, 나무주연상, 여우조연상, 음악상, 의상상 이렇게 6개 부문에 노미네이션 돼 있습니다. 다 그럴만하네요. 네, 맞아요. 그럴만하고 줄거리를 먼저 얘기를 할까요? 네, 이야기는 액자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알마가 이제 이야기를 과거를 약간 회상하는 식으로 어떤 묘령의 남성과 대화를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배경은 1950년대의 런던이고 유명한 드레스메이커인 레이놀즈 우드콕이라는 이 남자가 알마의 이야기의 주인공이죠. 우드콕은 레이놀즈는 이제 기부인들의 어떤 우아한 그런 드레스를 만드는 섬세한 디자이너고 누이인 시릴? 누인데 누나 같죠? 잘 모르겠어요. 누나인지 동생인지. 근데 겉보기엔 약간 누나에 가까워. 그리고 포스가 누나 같기도 하고 네. 뭐 누나라고 할게요 그냥. 네. 어떻게 번역될지 잘 모르겠네요. 누나인 시릴과 함께 이제 자신이 사는 타운하우스에서 그 안에 이제 드레스를 만드는 가내 수공업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수많은 재봉사들 일하는 여성들이 그 집으로 아침마다 출근을 하죠. 그러니까 꿈에서 약간 죽은 어머니를 자주 보는 등 요즘 좀 신기가 불편하신 거예요. 레이놀즈께서 되게 섬세하신 분이라서 이렇게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남자인데 심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시골에 별장 같은 데로 휴식을 떠났다가 이제 아침을 먹으러 들렀던 어떤 호텔 식당에서 웨이터로 일하는 알마를 만나게 됩니다. 그날 이제 첫 데이트를 저녁을 먹으면서 데이트를 하면서 자기는 이제 공인된 독신남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나쁜 남자의 단골 멘트죠. 레이놀즈와 알마가 어쨌든 그 데이트를 계기로 연인이자 디자이너와 뮤즈의 어떤 깊은 관계로 발전하게 되고 알마를 이제 런던으로 데려오게 되죠. 그래서 레이놀즈의 타운하우스에 살면서 레이놀즈가 만드는 드레스를 입고 뭐 좋은 식당에도 가고 뭐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사는데 자신보다는 어쨌든 일을 더 우선으로 생각하고 되게 섬세하고 예민해서 자기의 삶에 대한 규칙이 너무 많은 사람이라서 알마가 들어갈 구석이 별로 없다고 느껴지는지 어쨌든 서운함을 자주 느끼게 됩니다. 사실 이 패턴이 레이놀즈를 거쳐간 숱한 여성들이 이제 반복했던 패턴인데 알마의 특별함은 이제 여기서부터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알마는 굴복하지 않아요.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랑을 하겠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는데 이제 어느 날 중요한 클라이언트가 생겨요. 벨기에 왕족이 와서 공주가 와서 이제 웨딩 드레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프로젝트의 한 가운데 알마가 레이놀즈를 위해서 서프라이즈를 해줘야지 이러면서 시릴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제 둘만의 오붓한 저녁 식사를 준비를 한 거죠. 근데 레이놀즈는 자기가 정해놓은 어떤 패턴, 루틴이 있는 사람인데 그게 망가졌다는 거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 하면서 이 알마가 준비한 식사를 막 틱틱거리고 못되게 굴어요. 그래서 알마가 대체 나한테 왜 이러냐 막 이러면서 엄청 언쟁을 벌이고 결국 이제 내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해 막 이래서 레이놀즈가 그래 필요하지 않아 이랬더니 알마가 다음날 이제 독버섯을 준비하죠. 난 이 사람이 정말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잘 대처하신 것 같아요. 알마가 아무튼 독버섯을 이제 차에다가 그 레이놀즈가 아침마다 마시는 차에다가 갈아 넣었는데 이제 그녀에 의하면 레이놀즈는 너무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가끔씩 이제 속도를 좀 늦춰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웨딩드레스를 점검하던 날에 레이놀즈는 그 독버섯의 그 효과 때문에 고통을 느끼면서 쓰러지고 바로 며칠을 눕게 되는데 이제 그 열병 속에서 레이놀즈는 죽은 엄마도 보고 뭐 자기가 아파하던 사이에 그 알마가 굉장히 정성스럽게 간호를 해주죠. 그리고 시리를 도와서 급하게 어쨌든 마무리해야 되는 드레스도 완성해놓고 그래서 레이놀즈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드레스도 돼 있고 알마는 이제 지쳐가지고 잠들어 있는데 그게 너무 사랑스러웠나 보죠? 갑자기 청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마와 레이놀즈가 레이놀즈의 독신남 삶을 정리하고 이제 결혼 생활에 들어가게 되는데 결혼하자마자부터 레이놀즈는 약간 후회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신혼여행부터 후회하죠. 그쵸. 네. 아침 식사부터 후회를 하기 시작하죠. 네. 레이놀즈는 뭔가 마음이 언짢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되게 시리를 찾아가서 엄청 불평을 털어놓죠. 그 사람 때문에 우리 관계도 멀어지고 있어 이런 식으로 막 화를 내는데 알마가 이걸 듣게 되고 그 자리에서는 별다른 내색을 하지 않는데 또 독버섯을 준비하러 가죠. 그래서 레이놀즈가 알마가 버섯 요리를 하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대충 눈치를 채게 되죠. 자기가 저는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고 그쵸, 생각해요. 그쵸. 네. 이제 자기가 왜 아팠고 이 여자가 왜 또 이 독버섯을 준비한지 이제 아는 거죠. 저는 심지어 그 전에도 아플 때? 심증은 있었다고 사실 생각해요. 이거. 의사를 완강히 거부한 점이나 뭐 그런 거? 그런 것도 그렇고요. 단순히 얘기하면은 알마 자신이 약해지고 알마가 자신을 간호하는 거를 이 남자도 좋아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네. 그리고 그거는 결국에는 이 남자가 어머니에게 집착하고 있던 것과 관련이 있고 그 아파서 누워있는 동안도 예상을 했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 예를 들면 뭘 잘못 먹었던 것 같아 뭐 이런 식의 대사도 있고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를 완강히 거부하는 점들도 있고 저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첫 번째에서도 확신은 없었지만 그 의심이 두 번째에서 확신으로 변하는 것뿐인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알마가 되게 여보란 듯이 요리를 주니까 레이놀즈도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이렇게 씹어먹죠. 오믈렛을 얌얌얌 씹어먹고 알마가 이제 당신이 죽기 바랄지 모르겠지만 죽지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자신의 그 속내를 다 털어놓고 이제 레이놀즈는 기꺼이 알아놓게 되죠. 그래서 아주 인상적인 키스씬이 있죠. 그쵸. 네, 내가 아프기 전에 키스 한번 해줘 이렇게 하면서 네. 둘이서 키스를 하면서 멋진 음악과 함께 그렇죠. 정말 이상한 키스씬인 것 같아요. 웅장한 네. 음악과 함께 너무 잘 썼어. 네. 아무튼 그래서 알마가 이제 물 만난 물고기처럼 레이놀즈를 간호를 하고 레이놀즈도 이제 그녀의 보호를 즐기면서 그들의 관계가 이제 정착하면서 영화 끝이 나고 중간에 이제 그 의사 얘기를 안 했지만 의사가 몇 번 등장하는데 네. 나중에 알마가 처음에부터 그 액자 바깥에서 이야기 나누던 남성이 그 의사인 거예요. 그래서 네네. 레이놀즈가 깨어나길 기다리면서 이제 둘이서 얘기를 나누는 거죠. 네. 그렇게 영화가 끝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스카에도 많이 노미네이트 되었지만 뭐 이 영화는 각종 비평가 협회상 같은 데서 많이 노미네이트가 됐고 주로 수상한 거는 이제 코스튬이나 음악 그리고 각본인데 간혹 이제 베스트 감독상 받은 경우도 있고 네. 그렇더라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좀 주요에서는 사실 많이 미끄러져 있고 그렇죠. 있고 주요 부문으로 사실 계속해서 성취했던 건 의상상인데 미국 조합상에서는 의상상도 뺏겼죠. 쉐이프 오브 워터에게. 그래서 어떻게 될지 약간 궁금해지는 작품이긴 한 것 같아요. 뭐 어디부터 얘기를 하는 게 좋을까요? 사소한 것부터 얘기하자면은 이 영화는 콜 토마스 앤더슨이 촬영을 직접 하기도 했는데 그런 점에서도 재밌는 선택이 이 영화는 35mm 필름으로 찍은 다음에 70mm로 블로우업을 했어요. 왜 했을까?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좀 더 뭔가 이렇게 뿌옇고 자글자글한 그런 느낌 아닐까요? 물론 이제 70mm 필름이 주는 뭔가 필름 상영이 주는 근데 제가 이게 필름 상영이 주는 거랑 크게 구분이 안 돼가지고 저는 근데 70mm 상영은 보지 못했어요. 그냥 세 번 다 그냥 일반 상영으로 봐서 그 차이는 별로 없었나요? 영화 그 세 번 세 번 다 같은 안에는? 거에서 봤어요? 아니요, 다 같은 거는 아닌데
다 같은 영화관이긴 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별로 의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 영화를 3번 봤는데 맨 처음 본 거는 저는 아예 12월 초에 봤었고 프리뷰 같은 네, 거. 개봉 전에 프리뷰로 봤었고 나머지 2번은 저는 음. 한 번은 70mm 상영으로 보고 다른 한 번은 오케스트라 라이브 스코어로 봤거든요. 아, 뱀에서 보셨어요? 네. 제가 그거 갈까 말까 하다가 안 갔거든요. 네네. 그런데 확실히 3번 다 많은 차이가 느껴지긴 해요. 근데 당연한 거죠, 사실. 근데 오케스트라 연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좋으면서도 싫었는데 스코어가 너무 라이브 생생해가지고 대사가 묻히나요? 대사가 묻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뭔가 분리되어 있는 느낌? 아, 이 생생한 음악과 비해서 영화의 사운드는 좀 덜 생생한 느낌. 예. 그래서 이 사이에 뭔가 이질감 같은 게 있는 음. 느낌인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문제점은 이 영화의 중간에 그 이야기가 완전히 180도로 전환되는 줄거리에서 말씀하셨던 테이블에서 다투는 알마가 서프라이즈 파티를 준비했는데 이제 레이놀드가 마음에 안 들어서 개싸움하죠. 다투는 장면과 그로 인해서 버섯 요리로 넘어가는 곳에서 사운드가 이게 일반 극장에서 보면은 그 저음의 악기를 긁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굉장히 사운드가 힘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뭐 좌측 전면에서 소리가 들렸다가 우측 뒷면에서 소리가 들렸다가 정말 정신을 분산시키는 사운드가 되는데 오케스트라 연주랑 할 때는 그 느낌이 나지 않더라고요. 오케스트라에서만 소리가 나니까.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주를 감상하기엔 아주 좋지만 영화가 어쨌든 약간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음악의 방향성이랑은 약간 갭이 있어서 저는 좋으면서도 어떤 부분에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었고 이런 오케스트라 상영을 런던에서도 하고 베를린에서도 하고 했는데 네네. 제가 듣기로 런던에서 이제 처음 공연을 할 때 그 뭔가 사운드의 밸런스가 너무 깨져서 감독이 굉장히 실망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베를린에는 자기가 직접 되게 신경을 많이 써서 그걸 조율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뉴욕 공연은 또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런던 공연보다는 좋은 상태였을 거지만 어쨌든 이거는 뭔가 내재적으로 다른 사운드에 대한 이질감이니까 궁금했었는데. 그리고 정말 사소한 얘기인데 마지막에 크레딧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뭐 조니 윌리엄스 나왔을 때 박수를 이제 막 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영화 원본에 오케스트라 단 이름이 나오는데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당신들이 듣는 연주는 저 사람들이 연주한 게 아니잖아. 왜 박수를 치는 거야? 아 정말 그 이름이 나올 때를 기다려서 박수를 쳤어요 사람들이? 네네네네. 왜 그랬을까? 그리고 이제 끝난 다음에 다시 오케스트라한테 박수를 쳐줘서 이 사람들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이 직접 이 크레딧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라고 너무 얘기하고 싶었고 재밌다. 또 다른 점은 저는 70mm로 봤을 때가 사실 제일 좋았는데 다만 저는 70mm나 아이맥스 영화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 이유는 그냥 화면 사이즈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70mm로 볼 때는 컷이 튀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화면이 크니까 네, 그게 너무 명확하게 보이는 거죠. 그게 너무 명확하게 보여서 초반엔 약간 오히려 다른 데 집중하기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후반에 가서 극장 환경에 적응을 하니까 결론적으로는 가장 좋게 봤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달랐어요? 가장 다른 건 아무래도 필름 질감이죠. 뭐 그 말씀하셨던 그레인 같은 것들도 있고 그리고 가장 장점은 그건 것 같아요. 이 영화의 웨딩드레스 만드는 씬을 보면은 흰색으로 화면이 도배가 돼 있어가지고 일반 극장에서 봤을 때는 그 흰색의 다양한 흰색의 결 같은 것들이 좀 뭐랄까 뭉친다고 해야 되나 색깔들이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70mm 필름 상영 때는 그런 것들이 좀 더 잘 살아서 기존 극장보다는 좀 더 아름다움이 두드러지는 것 같긴 해요. 궁금하긴 했었는데 저는 또 귀찮은 사람이니까 네. 그런 면을 반성하게 되네요. 뭐 얘기가 나와서 말이지만 폴 토마스 앤더슨이 워낙 음악 같은 거에 신경 많이 쓰기도 하고 음악에 관심도 많고 음악
뮤직비디오 작업도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도 어쨌든 음악의 중요성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멜로드라마 장르를 택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오리지널 스코어가 좀 가장 많이 와닿은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분의 작품 중에서는. 저는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은데 왜냐면 이 영화에서 음악이 좀 너무 끊임없이 나와서 약간 제 느낌에는 영화의 한 70%는 음악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서 뭐라고 해야 되지? 이 갑자기 음악이 잠시 안 나오다가 다시 나오기 시작할 때 또 나와? 또 나와? 그런 느낌은 좀 들었어. 근데 이거는 제가 뭐랄까 음악이 시작되는 경계 혹은 컷이 나뉘는 경계에 조금 주목을 하는 편이라. 주목을 하는 편이라서 그런지 음악이 좋았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쉴 새 없이 나오니까 좀 지친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뮤직비디오를 보는 마음으로 봐서 되게 음악을 즐기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음악 중에 이제 가장 주제곡처럼 쓰이는 팬텀 스레드라는 곡 같은 경우는 그 가장 강조돼서 쓰이는 게 이제 알마가 두 번째로 독버섯을 따러 나가는 그 부분인데 그 음악이 딱 나오고 알마가 그 바람 부는 숲속에서 독버섯을 찾아서 헤매는 부분을 보면서 그 멜로드라마의 영화에서는 시족격인 그 그리피스의 웨이 다운 이스트의 여주인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여주인공이 눈보라 몰아치는 그 바깥으로 쫓겨나갔을 때 그 모습이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둘이 너무 이제 대조적인 캐릭터인 거죠. 보통 멜로드라마의 그 히로인들은 약간 고통을 감내하고 그 고통이 크면 클수록 이제 자기가 희생되지만 고결함을 인정받아서 뭔가 성녀의 그 지위에 오른다면 알마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어쨌든 악행을 저질러서라도 자기의 고통을 해결하는 여자 주인공이고 뭐 그게 설사 상대를 괴롭히는 거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둘에게는 서로 꼭 맞는 방법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저는 그 멜로드라마를 활용하는 방식이 되게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 둘에게는 딱 맞는 방법이라는 게 이 알마가 독버섯을 끓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마녀스러운 행동이잖아요. 말씀하셨던 컷, 그 두 번째로 독버섯을 따러 가는 컷 자체도 사실 굉장히 강조돼 있고 그 음산한 숲의 나뭇가지들이 뻗어 있는 곳 사이로 호련히 바구니를 들고 버섯을 채취하는 그녀의 모습이 정말 을지년스러운데 그리고 또 첫 번째로 독버섯을 요리하는 장면만 생각해도 이 영화를 나눈다는 이 영화를 절반을 진짜 푹 쪼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영화에 처음으로 암전이 나오고 그 독버섯이 담겨있는 뚜껑을 열면서 이제 물에 전면에 찻잎 같은 게 막 이렇게 뭐랄까 해야 되지? 찌꺼기 같은 게 막 떠 있는 물이죠. 네, 그래서 그 더러운 물을 통해서 그녀의 얼굴을 보여지고 마녀스러운 모습인데 그 흑마법 책 보면서 이렇게 네, 독약 만들듯이. 그렇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영화에서 또 다른 한편으로 쓰이고 있는 것 자체가 Never Cursed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녀는 실제로는 겉모습으로 봤을 땐 저주를 걸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녀는 저주를 풀어주고 있는 거죠. 이 남자가 어렸을 때부터 마음속에서 품어왔던 일종의 트라우마로서의 저주를 그녀가 이 마녀스러운 행위로 저주를 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저주를 풀어주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네버커스트 얘기가 나와서 말이지만 그걸 봤을 때 저는 약간 이상하게 레이놀즈에게 감동하는 포인트가 됐는데 이제 레이놀즈가 처음 그들이 데이트를 하는 날 웨딩드레스를 이제 처녀들이 그걸 만지기 싫어하는데 뭐 미신이 너무 많고 막 그래서 그렇다. 그거를 이제 만지면은 결혼을 못한다. 그쵸. 그런 것 때문에 처녀들이 싫어한다, 꺼린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알마가 어쨌든 그 시점에서는 그 집에서 일어나는 그런 비즈니스를 다 도와주고 있었고 알마도 이걸 만질 거라는 걸 마치 안 것처럼 물론 그때는 결혼할 생각까지는 없었겠지만 알마에게는 저주를 주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서 이런 걸 몰래 넣어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동시에 츤데레인데? 라고 그 저주라는 게 이 집안에 정말 곳곳에 퍼져 있는 저주잖아요. 왜냐하면은 이 얘기는 결국에는 전사로 레이널드가 얘기해주는 이야기인데 어머니의 두 번째 결혼을 위한 웨딩드레스를 만들면서 이제 뭐 자기의 뭐라지 낸이라고 하나? 고모가
그 드레스 만드는 걸 도와주지 않았고 결국에는 나쁜 여자라고 막. 자기 누나가 도와줘서 이제 둘이서 열심히 기워서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 저주가 마치 작동한 것처럼 보이는 게 이 레이널드도 결혼을 안 못했고 안 하고 그 누나도 여전히 결혼을 안 한 상태죠. 둘 다 나이가 사실 꽤 많아 꽤 보이죠. 많죠. 흰머리가 많고. 그래서 그 저주가 정말 실제로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여자가 결국에는 이 저주를 깨는 풀어주는. 네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웨딩 드레스를 배경으로 이 남자 레이널드가 알마에게 프로포즈를 하기도 하고요. 반지가 없는 대신 웨딩 드레스가 화면의 한 구석에 자리하고 있는. 물론 이제 카메라 점점 들어가면서 그 웨딩 드레스가 바깥으로 밀려나긴 하지만 알마 캐릭터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네.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하게는 모성을 상징하는 캐릭터잖아요. 레이놀즈가 환영을 막 열병을 앓으면서 엄마의 환영을 보고 나서 알마가 방으로 들어왔는데 알마의 시선을 따라가다 보면 그녀가 사라져 있죠. 그러니까 네네. 어머니가 사라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를 대체하는 인물이 되는 네. 거고 그들이 행복하게 어쨌든 공생할 수 있는 그 기간은 레이놀즈가 아프고 알마가 간호를 해줄 때밖에 없는 거고 네. 알마가 레이놀즈를 처음에 만났을 때 헝그리 보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자체가 그쵸. 아주 어린 소년이고 되게 뭐랄까 자기중심적이고 아이 같은 사람이잖아요. 나르시시스트고 네. 그런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엄마 같은 알마. 저는 그런 관계를 진부하지 않게 원래 뭐 사실 뭐 남성이 어떤 뭔가 모성애를 갈구하고 이런 게 되게 진부해질 수도 있는데 되게 재밌게 잡아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되게 자존감이 높은 캐릭터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알마가 특히 그 벨기에 귀족이 와서 막 프랑스어 쓰면서 막 네. 그 엄청 비싼 웨딩드레스 막 만들고 할 때 알마가 약간 이제 이렇게 보잖아요. 네. 보고 자기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막 자기 이름 불어로 막 불어도 잘 못하는데 불어로 얘기하고 나 이 집에 살아 이런 식으로 약간 도전적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공주라고 해야 되나요? 공주 네. 유어 하이네스라고 하더라고요. 뭐 네. 그냥 왕족일 수도 있고. 네, 어쨌든 그 여자가 뭐 아주 아름다운 여성이고 뭐 시작부터 어긋나기 시작하죠. 왔는데 알마 딱 앞에 왔을 때 알마한테만 타이밍이 안 좋았어. 인사 안 하고 이제 고개를 돌려서 다른 쪽으로 인사를 한다거나 알마는 그녀의 아름다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웨딩 드레스를 만들기 때문에 알마를 자극했을 것 같아요. 이 웨딩 드레스 자체가 레이널드의 어머니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뭐랄까 웨딩 드레스를 만드는 행위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인데 알마가 가지고 있는 열등감이랄까 이런 것들을 그녀가 얼마나 잘 처리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아요. 이 알마는 어쨌든 간에 시골에서 와서 이 사교계라고 약간 촌뜨기죠, 촌뜨기. 예, 사교계라고 해야 되나? 이런 레이놀드의 일상에 사실 좀 어색해하거든요. 뭐 단적인 예를 들면은 레이놀드와 알마가 처음 데이트할 때를 보면은 이제 차 문을 열려고 하는데 레이놀드가 문을 딱 열고 나와서 문을 열어주잖아요. 알마는 굉장히 어떡하지? 이러면 차 문을 열어줄 거라는 생각을 못하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리고 뭐 나중에 후반부에 가면은 그녀의 출신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많이 비난하는 모습도 살짝 들어가 있고 그때 첫 데이트 때 입는 옷만 봐도 굉장히 그 레이놀즈가 만드는 옷과는 딱 봐도 차이가 많이 나죠. 그 질감도 그렇고 색깔도 그렇고 모양도 그렇고 여러 면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초반부가 신데렐라 스토리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네, 그 초반부는 결국에는 레이널드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오히려 더 보여주는 이야기에 가깝고 후반부는 이제 알마가 어떤 여자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에 가까운 것 같아요. 아까 앞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레이널드는 계속해서 여자를 갈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맨 처음에 우리가 잠깐 조안나라는 캐릭터가 나오죠. 네, 정확하게 알마에게서도 반복되는 상황이죠. 그 아침 식사 자리에서 그녀가 빵을 권하니까 레이널드가 아주 신경질적으로 난 아침에는 이렇게 입씨름하고 싶지 않다고. 네. 이제 그게 뒤에 알마에게서도 사실 반복되는 사건이고 무엇보다도 이 레이널드가 워낙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인간인 게 이 레이널드가 화를 내는 타이밍 같은 거는 저는 뭐 사실
100% 이해하긴 하지만 레이놀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이놀드가 화를 내는 포인트는 사실 취향이라는 게 없다시피 해요. 왜냐하면 그 조한나가 처음 권하는 빵 같은 걸 보면 흰색으로 설탕 같은 게 덮여 있는 빵이잖아요. 내가 이런 거 싫다고 했잖아. 네. 했더니 조한나도 그 얘기를 하죠. 뭐 딴 사람한테 얘기했어? 난 처음 듣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알마한테 아침에 성가시게 굴지 말라고 할 때 레이놀드가 먹고 있는 빵인 그 비슷한 종류의 빵 위에 하얀 게 덮인 빵을 먹고 있어요. 맞아요. 그 다음에도 한번 먹지 않나? 네.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조한나가 싫었던 거죠. 그냥 이제 짜증나는 거예요. 자기 네. 건드리는 게. 네. 그리고 뭐 알마 같은 경우에 이제 자기가 어떻게 보면 촌뜨기고 이 세계에 적응을 해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을 좀 쉽게 변화시키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렇게 레이놀즈가 짜증을 내고 나간 아침에 시릴이 레이놀즈 먹고 난 다음에 아침을 먹거나 방에서 먹거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레이놀즈가 너무 과민 반응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시릴이 거기에 대해서 다시 훈계를 했더니 자기는 그래도 여전히 걔가 좀 너무 과민 반응하는 것 같아라고 말다툼을 절대 안 지죠. 그리고 자기 기준에 대한 어떤 확신도 있는 사람이고 네. 뭔가 레이놀즈 집에서 그 사람의 옷을 입고 그 사람의 밥을 먹으면서도 되게 굴종적인 태도는 보이지 않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타난 뮤즈는 어떻게 보면 마더에서 제니퍼 로렌스가 굉장히 대비되는 캐릭터 같은 느낌도 들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찰나 어저께 뉴스 기사에 제니퍼 로렌스가 팬텀 스레드를 디스해가지고 그게 또 기사가 났는데 아 맞아요. 3분을 넘길 수 없었다 나는 그러면서 뭐 이거 뭐 완전 뭐 자기에 넘치는 사이코패스 남자 얘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 이제 단서를 붙였죠. 데런 아로노프스키 얘기는 아니야 라고 단서를 붙였지만 자기는 뭔가 너무 괴로워서 뭐 보고 싶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네. 되게 재밌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네. 하지만 저는 레이놀드가 나르시스틱하고 사이코패스가 맞다고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에 가깝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레이놀드의 생각에 너무 공감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가장 인상적인 대사 중에 하나는 알마가 이제 항상 그에게 침범하고 싶어 하거든요. 알마에게는 그의 작업실이나 그의 방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이 문이 사실 또 굉장히 강조돼 있어서 문이 항상 닫혀 있는데 네네 그 안에 마음껏 열고 들어가고 싶은데 시릴만 그 문을 마음껏 열 수 있는데 이제 시릴처럼 차를 가지고 작업실에 들어갔잖아요. 그래 진짜 깐깐했어 그때. 아니 레이놀즈가요. 왜 화를 내세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레이놀드 편이거든요. 그때를 그 대사가 진짜 압권이었어요. 그러니까. 얘기해 주시죠. 그 알마가 이제 차를 가져가니까 레이놀드가 내가 언제 이런 거 부탁했냐고 빨리 갖고 나가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알았어 나갈 근데 수 있어. 갖고 나가잖아. 뭐가 문제야라고 하니까 레이놀드가 차는 비록 밖으로 나가지만 이 회방? 네가 만들어낸 이 회방? 간섭? 불편함? 뭐 어쨌든 그런 거는 여전히 이 방에 정신사나움 이런 거는 이 방에 남아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말이 뭐 재수없긴 하지만 진짜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맞아요. 레이놀즈가 차를 갖고 나가는 알마의 뒤통수에 대고 이미 너무 늦었지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죠. 알마가 가져나가잖아 이랬더니 그래도 늦었잖아 라고 얘기를 하죠. 아니 저는 레이놀즈의 캐릭터가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진짜 애 같고 나르시시즘에 젖어 있는 모습이 있지만 결코 경멸스러운 사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어떤 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초반부에 레이놀즈의 매력에 확 끌린 것도 있어요. 그 레이놀즈가 초반에 헨리에따라는 자기가 아주 좋아하는 고객의 드레스를 만들어주면서 그녀가 이제 집에 왔을 때 그 드레스를 이제 보여주고 하는 장면을 보면 엄청 부드럽고 그 애정이 듬뿍듬뿍 묻어나는 게 보여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둘이 무슨 관계가 있나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그런 미소나 그런 눈빛 같은 부분에서 레이놀즈 캐릭터가 매력이 있다는 게 설득이 돼버리니까 그런지 몰라도 그리고 실제로 레이놀드 캐릭터는 아주 매력적이에요. 그쵸. 우리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프로페셔널 아티스트 그 깐깐하고 예민하고 섬세하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외의 일에는 전혀 관심도 없는 규칙이 있고 네.
특히나 자기 관리에 대해서 사실 완벽한 사람이고 결국에는 그를 시작이 그루밍으로 시작하는 맞아요. 남자잖아요. 네네. 그 자기만의 세계가 워낙 견고한 사람이라서 다른 사람이 이제 들어갈 틈이 없는 건데 그 틈을 결국에는 알마가 만들어내는 굉장히 그렇게 생각하면 이상한 얘기예요. 이 완벽한 사람을 부숴가지고 부숴서 자기의 틈을 만들어내는 이 얘기는 결국에는 레이널드가 처음에 알마에게 했던 말을 역으로 알마가 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거냐면은 레이널드가 처음에 알마가 마음에 들어서 그녀의 약간은 짓궂은데 그녀를 초대해서 공방에서 이제 그녀의 신체 사이즈를 재고 이런 걸 얘기하면서 가슴이 별로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알마가 그래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거든요. Sorry? 그랬더니 이제 레이널드가 전혀 미안할 일이 아니고 만약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내가 만들어줄 수 있고 옷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주고 싶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오히려 그쵸, 내가 그쵸. 원할 경우에 네가 원한다면 덧붙이긴 하지만 네가 원한다면 내가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녀가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은 레이널드는 결국 옷을 통해서 사람을 보완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알마는 레이널드를 파괴해서 그를 좀 부족한 면이 있게 만들고 혹은 원래 부족했던 면을 파고들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남자는 기본적으로 어머니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족한 점을 알마가 결국 정확하게 메워줌으로 인해서 둘이 완벽한 커플이 되는 물론 완벽한 커플에겐 워낙 기괴한 사람들이긴 하지만 어쨌든 레이널드의 부족함을 알마가 명확하게 파고들고 있다. 독버섯을 사용해서 맞아요. 네. 저도 그 장면을 보면서 이게 대꾸를 이룬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네. 그 뭐 배가 좀 나온 사람을 좋아한다거나 뭐 가슴이 없다 뭐 그게 퍼펙트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이제 알마는 약간 의기소침해지는데 어쨌든 그게 레이놀즈 입장에서는 이 사람의 흠이 자기에게는 완벽한 짝이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 반대로 알마도 자기가 채워줄 수 있는 어떤 레이놀즈의 흠결을 찾아낸 거고 어떻게 결론만 딱 보면 되게 이상한 커플 같이 보일 수 있지만 되게 행복은 사적인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 둘이 너무 행복해 보이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그 전신까지 붙여서 생각하다 보면은 그 아주 짓궂은 장면이기도 하거든요. 알마는 어쩌면은 레이널드가 어떤 사람인지 물론 나중에 가면서 점점 파악하게 되겠지만 한눈에 알아본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헝글보이라는 부분도 그렇지만 레이널드와 얘기를 하면서 강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자기가 보기엔 강해 보이지 않는다고 뭘 위해서 그렇게 강한 척을 하는지 뭐 이런 식의 대화를 알마가 건네고 나한테는 안 강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죠. 네. 그리고 눈싸움 할 거면 앉을 자신 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죠. 네. 레이널드가 그때 약간 자존심이 상한 거거든요. 그래서 깨뚫어 보여줬어. 네, 맞아요. 그래서 레이널드가 그녀를 데리고 가서 사실 자신의 벗기는 영역으로. 네, 자신의 영역으로 데려가서 자신이 프로페셔널한 영역으로 데리고 가서 그녀를 벗기는 거죠, 사실은. 말 그대로 정말로 옷을 벗기는 거기도 하고 또한 그녀의 신체를 자로 잰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그녀를 분석하는 행위고 자기가 정신적으로 분석당한 걸 역으로 되돌려주는 신체적으로 되돌려주는 맞아요.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알마가 되게 첫 만남에서 굉장히 예의 바르잖아요. 뭐 음식 어떠냐 해도 좋은 것 같아. 뭐 소스가 마음에 들어. 이런 식으로 뭔가 되게 노력해서 대답을 하고 항상 웃어주고 사실 처음 만난 사람 화장을 지우는데 되게 식당에서 이렇게 대충 지우는데 그렇게 무례하죠, 사실. 웃어줄 수 있는 사람 별로 없다고 생각되는데 되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데 그 저녁 식사를 하다가 이제 어머니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어머니를 항상 품고 다닌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알마가 되게 정색한다는 듯이 약간 뭐라 쓸쓸하기도 하고 되게 무표정하게 혼자만의 세계에 잠깐 있는 듯한 표정을 짓는데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평생 어머니를 찾아 헤매는 사람이라는 걸 약간 예감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뭐 그 당시에는 그걸 내가 채워줘야지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자기가 아닌 어떤 다른 여자에게 사로잡혀 있구나라는 걸 약간 느낀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네. 그런 면에서 어머니의 대체제라고 할 수 있는 시릴에 대해서 처음에 되게 경계하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도 영화적으로도 그게 잘 나타난 것 같은 게 초반 한 5분 안에 시릴이 카메라를 2번이나 쳐다보더라고요. 네. 되게 위압적으로.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시릴이 되게 엄청난 시누이가 될 줄 알았어요. 음. 근데 생각보다 시릴은 음. 더 재밌는 캐릭터인 것 같은 게 이제 처음에는 그런 역할을 하죠. 약간 새로운 레이놀즈의 여자에게는 좀 위협이 되는 사람이지만 결국은 이 알마와 시릴이 어떻게 보면 레이놀즈의 어리광을 받아주는 존재라고 느껴졌던 부분은 처음에는 알마가 아침 식사하면서 굉장히 뭐랄까 서툴러서 막 레이놀즈가 화내고 나가지만 이제 그 적응해서 되게 조용히 먹잖아요. 그래서 시릴이 그걸 약간 흐뭇하게 보고 그날 하필이면 시릴이 되게 안 좋은 뉴스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레이놀즈에게. 그래서 레이놀즈가 되게 극혐하는 클라이언트가 있는데 그 여자가 너를 결혼식에 초대할 것 같으니까 대답을 생각해놔라 뭐 이런 식으로 아침에 얘기를 하는데 레이놀즈가 또 개 짜증을 내죠 아침부터. 근데 그때 화면에서 레이놀즈는 가운데 저 멀리 앉아 있고 긴 테이블에 카메라 가까운 쪽에 이 여자 두 명이 그를 이제 둘러싸고 앉아 있는 식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면 레이놀즈가 사실 어린 독재자였던 거죠 그 집안에서. 굉장히 예민하게 굴고 그러면은 시릴도 잘 맞춰주고 여자들도 다 잘 맞춰줬는데 이제는 이 두 사람이 약간 좀 더 크게 보이고 둘이 같이 양쪽에서 레이놀즈의 그런 더 이상 이렇게 어리광만 부릴 순 없어. 약간 이런 느낌이 들게끔 하는 장면이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시릴과 알마의 관계는 정말 너무 복합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시릴에게 알마는 사실은 그냥 지나가는 한 여자일 뿐이죠. 그래서 관계가 틀어지고 나니까 시릴이 직접 이제 레이놀드에게 알마 이제 가라고 할까? 내보낼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이것 자체도 굉장히 이 레이놀드라는 사람이 얼마나 유아적인 사람인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긴 하죠. 이게 조안나의 경우에도 똑같이 했던 거기도 하고 그 항상 시릴이 너 이제 뒤처리를 해준다고 할까? 그쵸. 항상 뮤즈였던 여인의 뒤처리를 시릴이 계속 해주고 그 악역은 계속해서 맡아왔던 거죠. 그런데 시릴도 알마가 오면서 사실은 약간 변하는 것처럼도 보이거든요. 뭐냐 시릴과 레이놀드의 유명한 대화씬이 있잖아요. 너무 좋아. 네. 간단하게 그 시릴이 가라고 할까 이랬더니 레이놀즈가 아니? 이런 식으로 약간 띠껍게 대답을 했더니 시릴이 이제 알마를 귀신 취급하는 건 괜찮은데 너무 오래 상처 주지 말라. 나는 걔가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레이놀즈가 그래? 네가 좋아한다면 점점점 약간 이런 식으로 도발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시릴이 약간 빡쳤는데 레이놀즈가 자기에게 대든다는 생각이 드니까 나랑 싸움할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면 나는 너를 꿰뚫어 보는 사람이고 네가 바닥에 드러눕게 될 거라고 이렇게 되게 무섭게 얘기를 하죠. 저는 그것보다도 가장 좋은 게 이제 그 레이놀드 성가시니까 샤럽이라고 하는데 그걸 들으니까 이제 시릴이 터지는 거죠. 그렇죠. 네가 닥치라고. 그런 다음에 이제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전까지는 레이놀즈에게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거든요. 그 장면에서 이제 처음으로 레이놀드가 어떤 상태인지 보여주는데 우리가 앞에서 봤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몰골로 돼 있죠. 이때 이미 독버섯을 먹은 상태라 가지고 그루밍은 하지 않았어. 네네네. 그래서 계속해서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시릴이 알마를 인정하는 부분은 그것 역시도 독버섯과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의사가 왔을 때 이제 의사가 미세스 우드칵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알마는 미세스 우드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그래서 시릴과 알마가 둘 다 미세스 우드콕에 반응하는 상황을 만들어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쨌든 그 셋이 함께 레이놀드를 만나고 레이놀드가 진찰을 거부해서 다시 내려오면서 둘 사이의 전투, 시릴과 알마 사이의 전투가 결국에는 알마의 승리로 마치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전의 전투가 사실 상당하거든요. 그 알마가 드디어 문을 차지하는 순간이기도 하고 그 레이놀드 옆에 계속해서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동시에 다시 시릴이 거기에 대해서 다시 반격을 가해가지고 내가 명확하게 말해줄게 나와 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도 있고 하지만 결국엔 그 전투가 의사를 레이놀드가 원치 않음으로 인해서 알마의 승리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시릴이 이리 와 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다시 이제 사람들이 드레스를 수선하는 곳으로 가가지고 자기가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알마도 이제 자기의 자리를 찾도록 유도해주는 그런 장면이 들어가 있어서 둘 사이의 관계도 이제 계속해서 티격태격 하는 것 같은데 그 의사신을 계기로 정리가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사실 시릴 경우에는 이 집이 하우스 오브 우드컵이잖아요. 네네.
처음에 이제 횡포를 부리는 레이놀즈가 가장 중요한 인물이긴 하지만 네. 실제 권력자가 시릴인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잠깐 들게 만드는 장면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 아까 뭐 레이놀즈와의 싸움에서라든지 아니면 나중에도 레이놀즈가 결혼하고 나서 굉장히 뭔가 답답함과 찝찝함을 느끼면서 투정을 부리러 시릴의 사무실로 들어가잖아요. 그때도 시릴은 너의 이제 칭얼거림 나는 들으면 귀 아프니까 듣고 싶지 않다 이런 식으로 되게 차갑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아, 이 집의 주인은 시릴이었구나 라는 생각도 좀 들고 맞아요. 결국은 시릴과 알마가 주인이구나 라는 생각도 좀 들고 네.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네요. 특히나 이제 시릴 같은 경우에는 그녀가 레이놀드의 누이라는 점에서 역시나 또 어머니와 함께 좀 근친상간적인 관계를 암시하는 것 같기도 하죠. 육체적인 관계가 있다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그 둘은 이미 뭐 말 그대로 문을 함부로 열고 들어가도 되는. 그리고 그 레이놀즈의 여자들은 계속 바뀌지만 시릴은 그 계속해서. 애칭이 있잖아요. 나의 올드 소앤소라고 하는데 뭐 한국에서 번역자분이 어떻게 번역하실지 좀 궁금한 부분이었어요. 보면서 되게 애정이 묻어나고 정말 가장 오랜 세월을 함께 해온 모든 걸 다 아는 그런 사이 같은 느낌을 주죠. 좀 다른 얘기를 하자면은 이 팬텀 스레드는 폴 토마스 앤더슨 작품 중에서는 예외적인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제가 느끼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외관적으로 보이는 거는 이 팬텀 스레드가 그 여성 주인공을 다루고 있다는 점일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른 점으로는 촬영에 있어서 이 영화가 There Will Be Blood나 마스터 같은 영화에서 보여줬던 혹은 매그놀리아에서 개구리비 같은 굉장히 압도적인 샷들 그런 샷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 영화에는 그나마 좀 밖으로 나가서 찍은 것은 이제 알마와 레이놀드가 데이트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 시골의 바닷가 네. 언덕을 걷는 장면. 하지만 그 장면도 사실 굉장히 타이트한 샷이고 그 인물들이 가득 차 있는 장면이라 가지고 기존의 영화들과는 이미지적으로 꽤 큰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이미지에서 그나마 비슷한 거는 인히어런트 바이스 정도일 것 같은데 인히어런트 바이스도 사실 그렇게 압도적인 샷 같은 거는 그리 많지 않고 이 얘기를 하다 생각해보니까 시릴처럼 인히어런트 바이스에서도 영화의 마지막에 호아킨 피닉스가 계속해서 카메라를 째려보는 장면 같은 게 사실 들어가 있기도 하네요. 하지만 인히어런트 바이스는 한 번 봐서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없는 이야기죠. 아, 저는 사실 아직 보지 못해서 그건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본 작품들과 비교를 했을 때 지금 말씀하시니까 생각을 하면 조금 따뜻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뒤틀려 있지만 자기들끼리는 행복한 이 사람을 바라보는 거에서 이때까지 조금 차가웠던 시선들 같은 게 많이 달라진 느낌? 그런 건 좀 있었던 것 같고 처음에는 데어 윌 비 블러드나 마스터 같은 경우도 좀 어떤 뒤틀린 욕망이나 집착 같은 게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 구조라서 그의 영화 모두 다 뒤틀린 사람, 뒤틀린 욕망에 관한 이야기긴 그쵸. 하죠. 네네. 그렇죠. 근데 뭔가 되게 구체적으로 어떤 돈이라든지 뭐 아니면 권력이나 어떤 신앙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애정 그런 문제 같은 걸 다룬다는 느낌이 들어서 아 이런 뭔가 욕망 시리즈를 생각한 건가라는 생각도 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되게 온도차가 크다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온도와 비교하면 매그놀리아랑 비슷한 느낌도 드는 것 같긴 해요. 좀 매그놀리아가 그나마 좀 따뜻한 편이긴 하니까요.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폴 토마스 앤더슨은 마스터가 자기의 최고작이라고 생각한다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결국에는 마스터 이후에 이제 자기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계속 찾고 있나? 왜냐면 마스터 이전까지는 사실 모든 영화에 그 아버지에 관한 강력한 집착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팬텀 스레드는 예외적으로 어머니에 대한 강력한 집착이 들어가 있죠. 그런 점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영화에 대한 온도차를 느끼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제 아버지로 할 얘기는 마스터로 다 했다 이건가? 그러니까 근데 사실 마스터는 어머니 얘기도 있잖아요. 그 프레디 같은 경우에 이제
어머니와의 어릴 적에 있었던 일이나 그 뭐였지 고모? 아무튼 뭐 그런 어쨌든 가족 간의 관계가 지금의 인물에게 큰 결핍과 그 트라우마를 남긴 그런 캐릭터였기 때문에 물론 아버지 같은 인물을 만나서 그걸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이야기지만 그러니까 거기서 서브가 됐던 것을 이제 메인으로 끌어올려 볼까라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폴 토마스 앤더슨의 장편 데뷔작인 리노의 도박사부터 이미 아버지에 관한 얘기를 계속해서 해왔기 때문에 팬텀 스레드와 마스터 사이에 있는 인히어런트 바이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인히어런트 바이스는 그런 면이 없나요? 인히어런트 바이스 저는 분집단되고 사실 처음 봤을 때 한 번밖에 안 봤는데 무슨 내용이야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끌리지 않았다. 아니 끌리지 않았다기보다는 잘 못 알아들었어요. 이게 뭔 얘기인지. 인히어런트 바이스는 오히려 좀 형제를 다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면이 있고요. 하지만 인히어런트 바이스는 폴 토마스 앤더슨 영화 중에 가장 좀 초현실적인 얘기라서 이 사람이 마약 때문에 정신이 오락가락해요. 환각을 막 보고 그래서 그건 또 근데 원작이 있죠. 네, 원작 소설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뭐 큰 틀에서 원작 소설이 있고 없고는 사실 그 사람의 이야기에 경향을 보는데 뭐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긴 뭔가 자기가 각색을 해야겠다고 느끼는 포인트가 있었으니까 했을 테니까요. 네, 애초에 뭐 선택을 한 거고 그 선택과 그리고 각색하는 과정에서 방향성이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마스터 얘기가 나와서 네. 좀 더 생각을 해보면 프레디의 그 엄마에 대한 어떤 집착이랄까 뭐 억눌렸던 거랄까 그런 게 이제 만약에 레이놀즈에게 투영이 됐다면 조금 재밌었던 거는 이제 프레디가 나중에 그 사이비 종교에서 자기가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도드라는 인물, 교주 같은 인물을 굉장히 옹호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남들이 그 도드에게 어떤 의심을 품거나 뭔가 의혹을 제기했을 때 자기가 막 더 격렬하게 반응하고 막 폭력도 행사하고 그런 식의 행동을 보이는데 그게 되게 뭔가 그 도드의 애정을 갈구하는 듯한 어린아이 같은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이 영화에서는 알마한테서 한번 등장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알마가 그 바바라라는 되게 그 여성을 보면서 저 사람이 어떻게 네 드레스를 입고 저런 식으로 행동할 수 있어 하면서 뭐 더 막 화를 내주잖아요. 레이놀즈는 이제 참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옷을 벗기러 가는데 그때도 어쨌든 뭐 여자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알마가 나서서 그 여자에서 옷을 벗기고 막 훈계도 하죠. 사실 자기의 일은 아닌데 자기가 오히려 더 오버해서 훈계를 하고 그러고 나서 레이놀즈가 어떤 강렬한 애정을 느끼죠. 그래서 막 길을 가면서도 막 키스를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너무 활기차고 막 죽도 먹고 뭐도 먹고 막 또 헝그리보이가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아침에 알마의 표정을 보면 되게 미스터리하거든요. 약간 좀 텅 비어있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마치 내가 이 애정을 얻어서 행복하다기보다는 허무함을 느끼는 표정같이 느껴졌어요, 저에게는. 그래서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 부분이. 그 독버섯이라는 방법론을 찾기 전까지는 이 과정 자체가 너무나 지치는 사이클인 거죠. 그에게 관심을 얻었다고 생각하면은 어느새 그는 알마의 어떠한 성향 때문에 뭐 주로 소리를 내는 것 때문이긴 하지만 그 어떠한 성향 때문에 계속해서 그녀를 밀어내고 결국에는 그 레이놀드라는 사람이 자신이 원할 때만 그녀를 찾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관심을 계속해서 자신을 돌려오는 것 자체가 힘들죠. 네, 힘든 일이죠. 그래서 독버섯이 중요한 거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거는 내가 원할 때 아무 때나 먹이면 되니까. 그러네요. 네. 그런 면에서 독버섯이라는 게 사실 굉장한 무기인 것 같아요.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알마의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생각해 보면은 이제 알마가 자기 스타일대로 아스파라거스를 요리해서 주니까 이제 레이놀드가 너무나 똥 씹은 표정으로 못 먹을 걸 먹는다는 듯이 아스파라거스를 먹는데 그 장면 후반부의 대화를 생각해 보면은 아주 그 레이놀드가 너 여기 나 죽이러 왔냐고 얘기를 하면서 총 어딨냐고 얘기를 하는데 맞아. 결국에는 그 총이 독버섯인 거죠. 총 어딨냐고 여기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아. 그 대화를 이제 식사하고 있는 도중에 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 의미심장한 면이 있고요. 그렇죠. 독살에 대한 암시 같기도 하고 재밌죠. 그리고 실제로 알마가 레이놀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서운함을 느꼈는지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해서 되게 감정적으로 뭔가
그 쏟아내는 부분인데 재밌는 건 저는 두세 번째 봤을 땐 그런 일이 없었는데 첫 번째 볼 때는 관객들이 그 부분의 대화가 너무 싸움이 재밌나 봐요. 그러니까 레이놀즈의 그 화법 같은 게 되게 뭐랄까 고상하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네가 말하는 나의 게임의 그 성질이 도대체 뭐냐, 본질이 뭐냐, 막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데 그런 단어 선택들과 또 알마가 막 화가 나가지고 네가 하는 이 모든 것들 이러면서 막 그 불어 흉내내고 막 이럴 때 되게 재밌게 느꼈나 봐요. 그래서 너무 많이 웃더라고요. 저도 좀 그 장면을 볼 때 웃었던 것 근데 같은데. 저는 두세 번 볼 때는 이제 저도 그게 좀 재밌었는데 첫 번째 볼 때는 너무 알마의 이입이 돼서 그렇구나. 난 너무 속상한데 이 사람들이 웃으니까 약간 저는 그게 거슬렸거든요. 근데 그렇구나. 그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이야기를 알고 봐서 그런지 좀 덜 이입을 하게 돼서 그런지 몰라도 웃긴 이유도 저는 좀 복합적이었는데 첫 번째로는 레이놀드가 너무 우아하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너무나 반찬투정 같은 걸로 나 버터 싫은데 막 이런 느낌. 그 단어 선택이라든지 그 화법에 비교해서 사실은 너무나 투정에 가까운 어린아이 같은 맞아요. 행동이고 또 역으로 이제 컨트라스가 있죠. 알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심각한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어버버버 그 불어 흉내내는 게 그런 어버버버 가는 흉내를 내면서 아주 태도는 아주 어리광스럽고 그런 컨트라스트도 저는 되게 재밌었던 것 같고 맞아요. 그리고 그 레이놀즈가 고상하게 표현하지만 진짜 그 죽이러 왔냐 이런 건 되게 유치한 말이잖아요. 사실 죽이러 오지 않았다는 걸 모두가 아는데 그런 게 재밌었던 것 같긴 해요. 그리고 그 장면이 정말 그 독버섯으로 연결되기 위한 중요한 브릿지인 게 그런 대사가 있잖아요. 난 여기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 있어 라고 얘기하면 레이놀드가 waiting what? 그러면서 뭘 기다리고 있냐고 계속해서 물어보니까 네가 나보고 꺼지라고 할 거를 여기 가만히 앉아서 정말 시체처럼 기다리고 있는 그 처지를 얘기하면서 뭐랄까 알마가 어쨌든 그런 거를 본능적으로 굉장히 잘 캐치하는 것 같아요. 내가 갈 여기 때가 됐나? 라는 생각이. 내가 여기에 와서 앉아있던 그 여자들과 같은 운명에 처해 있구나. 저는 그 대사가 너무 와닿았던 게 자기가 그걸 알지만 자기가 헤어지자 할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네가 나를 쫓아내야 된다라는 거를 알고 있다는 점에서 되게 슬프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버섯을 준비해가지고 실행하는 그 시점이 웨딩드레스 프로젝트 중간이잖아요. 네. 근데 그 웨딩드레스가 어떻게 보면 레이놀즈에게 어쨌든 영화 속에서 보는 프로젝트 중에 가장 중요한 건데 막 왕족의 것이기도 하고 웨딩드레스라는 점 때문에 근데 그걸 아랑곳하지 않고 그걸 사보타지할 생각을 한다는 게 저는 알마에게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었던 것 같고 네가 꺼지라고 하길 기다린다라고 하고 나서 이제 시릴이 그거를 아침 식사 자리에서는 네가 걔를 귀신 취급한다, 그러니까 없는 사람 취급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고스트라고 하잖아요. 네. 그 부분과 어머니에 대한 환영을 보는 부분이 두 개가 묘하게 이제 어쨌든 팬텀 스레드라는 제목이랑 겹친다는 점에서도 되게 재밌는 대사였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점에서 이 영화가 폴 토마스 앤더슨의 영화치고 굉장히 예외적인 부분은 섹스씬이 없다는 점인 것 같아요. 데어 헤비 블러드. 물론 있긴 있는데 무기나이츠 같은 경우에는 거기 말할 근데 것도 여자가 없고 거의 안 나와서. 네. 데어 헤비 블러드는. 무기나이츠 같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폴 토마스 앤더슨이 사실 포르노를 굉장히 섭렵한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거 팬텀 스레드는 이름이 우두카기잖아요. 물론 폴 토마스 앤더슨이 이제 인터뷰하기로는 그거 데니엘 데이 루이스가 제안한 이름이야라고 했지만 굉장히 섹슈얼한 이름이죠. 그리고 이 영화 자체는 사실 굉장히 섹슈얼한 얘기거든요. 그 드레스를 맞추기 위해서 그녀의 신체 사이즈를 대는 건 뭐 사실 거의 유사 성관계에 가까운 그래서 유사 성관계 중에 시릴이 들어오는 사실 스리썸인가? 사실 그렇죠. 그리고 뭐 계속 얘기했던 버섯이라든지 권총에 관한 언급도 그렇고 그리고 순백의 웨딩드레스라는 것도 사실 굉장히 그게 사실 섹슈얼한 버진을 이미지고. 상징하는 것인데 버진이 어쨌든 섹시한 이미지로 소비되니까. 네네. 그리고 뭐 이 영화의 이미지를 계속 생각해 보면 그 레이놀드가 쓰러졌을 때 결국엔 그 순백의 드레스에 구멍을 내는 거고 그거를 심지어 기어이 손가락에 구멍 난데 손가락을 넣어서 보여주죠. 그렇네요. 네. 기본적으로 어머니와의 근친상간적인 그 욕망이 되게 깔려 있는 영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끝내 안 보여준다는 게 방에 들어가는 게 가장 근접하게 우리가 네. 갖는 네네네. 장면이죠. 네. 그러고 보니까 그 방에 들어간 다음에
그게 처음으로 이제 레이널드가 신나 기분 좋아가지고 그 알마를 방에 들어간 다음에 문을 같이 들어가서 문을 닫는 장면이기도 한데 너무 귀엽죠. 왜냐면 그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알마가 이제 기분 좋아가지고 막 신나서 예, 볼에다 키스하고 나서 막 앉아서 막 먹고 있는데 레이널드는 아닌 거죠. 짱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방에 들어가던 날도 저녁 식사를 하면서 둘 사이에 그런 분위기가 흘렀는데 그게 되게 뭐 많이 먹었냐 막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 먹는 거랑 또 관련이 되기도 하고 뭔가 이제 많이 먹었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게 되게 엄마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저는 그게 좀 궁금했는데 식사하고 나서 이제 방으로 가기까지 중간에 자동차를 타고 가는 씬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알마가 굉장히 도발적으로 그 운전하고 있는 레이놀즈 계속 쳐다보는 장면이 잠깐 들어가는데 그 장면도 그렇고 그 레이놀즈가 차를 타고 시골로 갈 때나 아니면 돌아올 때도 한 번 있었나? 아무튼 그 자동차 장면만 유독 되게 흔들리게 찍혔잖아요. 그리고 그 자동차를 꽉 채워가지고 이렇게 따라가는 장면이 있는데 되게 이질적이더라고요. 근데 색깔도 엄청 튀긴 해요. 그 한 컷은 이제 약간 뒤에서 따라오는 컷은 아예 푸른색이라 가지고 아예 색깔 자체도 완전히 튀죠. 왜 이 자동차를 타고 가는 거는 뭐 다른 의미가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냥 가볍게 스쳤던 생각으로는 첫 번째는 자동차를 운전한다는 행위가 굉장히 남성적인 행위? 어쩌면은 레이널드가 뭐랄까 자신의 남성성을 굉장히 표출하고 있는 공간은 자동차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운전을 좀 약간 험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뭐 되게 덜컹거리게 하죠. 예, 그리고 뭐 코너링 같은 경우에 막 트는 장면 같은 것도 나와서 알마가 이제 옆에 앉아서 약간 긴장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도 보여주거든요. 그럼 타고 갈 때 되게 신나 보여요. 그리고 또 다른 점은 그 뒤에서 쫓아오는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약간 환영 유령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점은 이 영화가 그 시골로 갈 것을 시릴이 제안하잖아요. 이게 그 여자를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그래서 그 시골이 어떤 곳일까라고 생각하면은 이 남자가 되게 잘 알고 있는 그 계속해서 가는 곳처럼 묘사돼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시릴이 이 레인을 보내는 것 자체가 여자를 픽업하러 보냈나? 라는 생각도 저는 좀 들고요. 거기 가서 머리 좀 환기하고 오라고 하는 게. 또 다른 점으로는 그럼 혹시 어머니가 거기 출신인가? 저는 어릴 때 살았다는 생각은 했었어요. 그 집에 어머니 웨딩 사진도 있고 되게 그 처음에 그 시골에 도착했을 때 뭔가 어쨌든 열쇠를 받으러 가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무실 같은 데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관리인이 있는 자기 소유의 뭐 어릴 때 살았던 집이라든지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요즘 꿈에서 자꾸 엄마를 보고 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시릴이 그럼 시골에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봐서 저는 그게 엄마의 공간 같다는 생각은 좀 들었어요. 네네. 그리고 사실 뭐 거기에 이제 바닷가라든지 물이 많이 나오는 것만 생각해도 사실 좀 모성적인 이미지라는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그 남성성 얘기하신 게 들어맞는 것 같은 게 패션쇼를 한번 하고 나서 이제 레이놀즈가 한번 처음 그냥 아프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알마가 이 사람 아프면 되게 부드러워지네라고 할 때 내가 운전할게 이랬더니 너무 힘들었는지 레이놀즈가 그래 이렇게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리고 그 부분이 알마가 눈치를 채는 거기다죠. 그렇죠. 어디를 파고 들어갈 수 있는지. 그렇죠. 네. 얘가 알아놓으니까 너무 따뜻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주도권을 획득한다는 점에서 확실히 그런 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느낌이네요. 네. 약간 주변부 얘기를 하자면은 유난히 독버섯에 관련된 영화가 올해 많았어요. 그런가요? 매혹당한 사람들이라든지 그리고 사실 매혹당한 사람들은 이미지로도 사실 상당히 유사한 면이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그 이야기에서도 좀 반대로 유사하죠. 그 여자만 가득한 집에 다리를 다친 군인이 혼자 들어온다는 점에서 혹은 뭐 레이디 맥베스가 그녀의 집을 차지하는 이야기도 이 영화를 보면서 생각이 나고요. 둘 다 약간 뭐랄까 엘레강스한 대저택이라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고 그리고 뭔가 억눌린 섹슈얼리티라는 분위기 자체가 그 생각나게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네. 저는 또 약간 재밌었던 게
데어윌비 블러드를 볼 때 재밌다라고 생각했던 게 네. 제가 느끼기에 감정적으로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장면이 이야기의 중간에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는 장면. 그리고 나서는 이야기가 아주 자동으로 풀려나가듯이 그 사람의 이제 쇠락을 그리고 있는 식으로 저에게 있어서는 클라이막스가 중간에 있고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는 느낌이었는데 텐텀 스레드도 되게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그 말씀하신 그 이야기를 반으로 나누는 저녁 식사의 다툼이 저에게 가장 크게 다가와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러고 나서 독버섯으로 이제 하고 난 이후부터는 물론 뭐 결혼도 하고 2차 독버섯도 있고 뭐 그렇긴 하지만 그 이야기가 답변하죠. 자동으로 어쨌든 결말을 향해 달려가는 느낌? 그래서 이렇게 앞부분을 잘 써놓으면 이게 자동으로 흘러가기도 하는구나라는 느낌이 약간 드는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물론 저는 제가 이렇게 글을 써보지 않아서 그냥 짐작을 하는 거지만 이 폴 토마스 앤더슨이 선호하는 구조가 그런 건가라는 생각도 조금 들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뭘 찾다가 읽은 건데 네네. 이 1950년대 영국의 패션계가 네. 2차 대전을 막 벗어나가지고 그 전까지 이제 2차 대전 중에 되게 근엄한 슬픈 옷을 입고 다니다가 조금 더 관능적이고 약간 여성적인 라인을 선호하는 식으로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소재도 더 화려해지고 그런 면에서는 이 우드카기 만든 드레스가 그 시기를 잘 반영하고 있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 좀 재밌었던 거는 마지막에 가서 이제 사실은 알마에 대한 불만이고 자기 결혼에 대한 후회지만 그 자기가 좋아했던 그 클라이언트 헨리에타 얘기를 시릴한테 물어보잖아요. 걔 왜 안 와 요즘 이런 식으로 물어봤더니 시릴이 다른 사람한테 갔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거에 대해서 막 되게 화를 내고 왜 간 거야 이랬더니 시릴이 뭐 더 시크한 걸 바랬나 보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막 그 시크라는 신조어를 되게 혐오하잖아요. 맞아요. 그거 만든 사람 다 공개적으로 맞아야 된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그리고 또 그때쯤에 뭔가 기력이 더 쇠해 보이는 것도 있고 뭔가 어떤 유행의 끝자락? 그런 느낌도 좀 들고 그게 어쩌면 다니엘 데이 루이스의 은퇴작이라는 그 이야기를 알기 때문에 받는 인상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게 이 캐릭터의 어떤 레이어를 더 불어넣는 느낌을 줘서 저는 네. 좀 재밌더라고요. 얘기를 들으니까 그 당시에 패션계에 일어났던 일들을 단순히 영국뿐만 아니라 프랑스나 뭐 다른 지역에서 일어났던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찾아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이 각본을 이제 폴 토마스 앤더슨과 다니엘 데이 루이스가 같이 썼는데 폴 토마스 앤더슨이 그 프랑스 시네마테크에서 인터뷰했던 거를 보면은 자기는 계속 쓰고 있고 다니엘 데이 루이스가 옆에서 계속해서 책을 읽었대요. 그러면서 나 뭐 찾았어. 그러면서 얘기해주고 트리비아를 이렇게 던져주고 네. 계속해서 나 찾았어. 진짜 좋은 거 찾았어. 그러면서 얘기해주고 그러면서 아마존에 감사한다고도 얘기했고요. 그 아마존에서 자기가 글을 쓰는 동안 다니엘 데이 루이스가 책을 막 이만큼씩 계속 사오고 둘이서 이제 같은 방에서 작업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작업을 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재밌었을까요? 서로 죽여버리고 싶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은퇴한다고 한 건가라는 생각도 잠깐 했지만 네.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 알마를 연기했던 비키 크리앱스가 이제 미국의 어떤 방송 뉴스 프로그램 같은 데서 인터뷰를 하는데 네. 이제 거기서 이제 아나운서가 그걸 물어봤어요. 데니엘 데이 루이스가 은퇴를 한다고 했는데 뭐 영화랑 관련이 있는 거 같냐 혹은 뭐 진짜 은퇴를 하는 거냐 뭐 이런 식의 질문을 했는데 그분이 되게 자긴 잘 모르겠다고. 그게 정답이죠, 뭐. 그쵸. 그 사람 성공 내가 어떻게 알아? 그쵸. 미야자키 하야오처럼 수십 번 반복할 수도 있는 거고 뭐 모르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저는 이 영화를 세 번째 볼 때 가장 먼저 유사하다고 생각했던 영화는 의외로 몰리스 게임이었어요. 어떤 점이요? 첫 번째로는 이 다니엘 데이 루이스가 계속해서 어머니에게 사로잡혀 있고 몰리는 계속해서 그러니까 약간 정반대로 유사한 거죠. 몰리는 계속해서 아버지에게 사로잡혀 있고 그리고 이게 영화의 중후반부에 가면은 결국에는 그들이 유령처럼 혹은 실제로 유령으로서 등장해가지고 이야기를 전환시킨다는 점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들이 성공에 대한 집착이라든지 성공에 대해서 집착하면서 이제 만들어 나가는 공간 같은 거. 그 레이놀드는 이 집을 만들고
그 다음에 몰리도 이 집을 하우스를 탈취하는 식으로 만들고 있고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기본에 깔려있는 이야기는 굉장히 뭐랄까 구조가 되게 유사한 영화? 이야기의 구조가 굉장히 유사한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 가지 차이점은 결국에는 알마라는 캐릭터가 만들어내는 건 것 같아요. 이 이야기에서 비록 노미네이션은 시릴 우드콕 남매가 노미네이션 되고 있지만 이 이야기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알마라는 인물의 선택에 의해서 굉장히 이야기가 다르게 풀려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그녀가 만들어내는 선택 중에 저는 가장 좋았던 선택은 그녀가 댄싱 파티 뉴 이어스 이브에 그 춤을 추러 가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이 자신의 작업실이자 집이기도 한 이 일종의 저주받은 집에서 알마가 나는 춤추러 가야겠어 라고 하고 가버리니까 빼꼼히 고개를 내밀면서 그녀가 떠나가는 2번이나 내밀죠. 보고 그리고 그 다리도 되게 재밌어요. 다리가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예. 그리고 결국에는 알마를 따라가서 저는 그 장면이 이 영화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면인데 레이놀즈를 집 밖으로 끌어낸 순간이네요. 이게 레이놀드에게 굉장히 괴로운 순간이자 왜냐면은 그가 하고 싶지 않은 그 소란스러운 장소에 가야 하는 아주 큰 행동이죠. 이 남자를 집 밖으로 끌어낸다는 행위 자체가. 그리고 그녀가 거기서 보여주는 너무나 행복한 웃음 같은 거를 생각하면은 너 없이도 사실 이 여자가 얼마나 괜찮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슬프기도 하고 동시에 레이놀드 입장에서는 그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너무나 고통스럽겠죠. 이 여자가 나 없이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 나는 이미 뒤바뀌어 버린 관계인 거죠. 이제 더 이상 레이놀드는 알마 없이는 안 되는데 알마는 레이놀드가 없어도 꿋꿋이 잘 살아갈 수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레이놀드가 알마에게로 갈 때 그의 막 굉장히 화나 있잖아요. 걸음걸 성큼성큼 걸으면서 막 누가 그걸 좀 막 이렇게 막 팔로 막 치우고 그 분노가 이 둘의 관계의 전환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거기도 하고 동시에 이 뉴 이어스 이브라는 그 소란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그 아래로 떨어지는 풍선 같은 걸 보면은 너무나 쓸쓸하고 음악의 탓도 있지만 이 장면이 좋게 끝나지도 않는 게 둘이 결국에는 서로 마주보고 노려보면서 끝나는데 주변의 사운드는 그 공간의 소리들은 사라지고 마지막에 음악만 남아서 둘이 노려보는 것으로 끝나면서 사실은 이 둘이 전혀 맞지 않는 사람들이고 사실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또 역설적으로 너무나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있는 관계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의지의 인물들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걸 알지만 아니까 레이놀즈가 청혼했을 때 알마가 단번에 대답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저도 고민했거든요. 제가 또 알마가 돼가지고 저 결혼하면 안 되는데 막 고생길인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알마가 대답을 결국 안 하니까 막 레이놀즈가 애태우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장면도 있었고 그걸 서로 알지만 어쨌든 이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방법을 찾은 거죠. 독버섯이라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 컷 직전에 결국에는 이 둘에게 그 장면 이후에 서로 노려보는 장면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데 풍선은 다 떨어지고 마치 폐허처럼 보이는 장소에서 사람도 거의 없어졌어요. 막. 둘이서 춤을 추고 있죠. 굉장히 로맨틱한 샷이죠. 네네. 굉장히 그 로맨틱하지만 동시에 너무나 쓸쓸한 장면. 그 세상에 각자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저는. 그렇기도 하고 저는 그 둘이 저런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다툼이 있어야지 마치 그 주변의 폐허 같은 모습이 전쟁식 이후에 전쟁을 한번 치러야지만 둘이서 한번 춤 한번 춰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서 그 둘의 관계와 사랑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아주 뭐 이 영화랑 되게 잘 어울리는 장면인 것 같아요. 그 로맨틱한 동시에 너무나 처절하고 슬픈 괴로운 네. 맞아요. 그 무도회장으로 가기 전에 레이놀즈가 대문 앞에 우두커니 서가지고 약간 고민하는데 그 엉덩이가 너무 귀여운 거예요. 막 너무 어정쩡하게 서 있어가지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 부분이 되게 짠하더라고요. 레이놀즈의 뒷모습을 보는데
다 됐나요? 네, 추천 영화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네 먼저 말씀해 주세요. 저는 되게 우연히 네, 세 번째 보기 전날 네, 추천 영화 뭐 하지? 막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고민하다가 우연히 보러 간 영화에서 답을 얻었어요. 뭔데요? 이게 빈 벤더스 감독이 만든 다큐멘터리인데 제목은 노트북 on Cities and Clothes라고 우리나라에 정식 개봉을 안 해서 어떤 영화제에서는 도시와 옷의 노인 공책이라고 돼 있고 뭐 어떤 데서는 노트라고 하고 빈 벤더스가 다큐멘터리를 많이 만들었죠. 그쵸. 저는 처음 들어보네요. 저도 사실 잘 몰랐던 건데 처음에 만들어진 계기는 퐁피두 센터가 요청을 해서 패션에 대한 다큐를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게 프랑스에서 요청이 온 거잖아요. 자기는 네. 이제 영어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패션을 싫어하지만 자기의 마음을 사로잡은 한 브랜드가 있어서 그게 요지 야마모토라는 일본 디자이너의 브랜드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진 거죠. 그래서 이 요지 야마모토를 한 2년? 1, 2년 정도 지켜보면서 만든 영화인데 이게 단순히 패션에 대한 영화가 아니라 자기의 직업에 대한 탐구이기도 해요. 그래서 영화라는 거 그리고 변해가는 영화 기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찰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서 어떤 거는 필름 카메라로 찍었고 어떤 거는 디지털 카메라로 찍었는데 그것들을 되게 대비해 가면서 아니면 그 위에 어떤 이미지 위에 다른 이미지를 겹쳐놓거나 뭐 이런 식으로 요지 야마모토의 작업이랑 자기가 하는 영화 만들기라는 작업을 약간 평행선을 그려보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 게 많이 보이는 작품인데 결정적으로 어쨌든 저는 그런 점도 재밌었고 팬텀 스레드가 생각났던 거를 좀 떠올려 보면 일단 그 디자이너의 모습이 되게 비슷해요. 스스로를 어쨌든 드레스 메이커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장인 의식이 좀 더 들어간 거죠. 디자이너라는 단어보다는. 그래서 되게 작업 철학이나 이런 것도 뚜렷이 서 있는 사람이고 활기차고 트렌디한 그런 패션 디자이너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스타일에 대한 뚝심이나 자기 작업에 대한 자부심 같은 게 있는 그리고 어떤 사람과의 관계보다는 자기 내면으로 침잠하는 그런 드레스 메이커라는 점이 되게 유사했고 인터뷰 중간중간에 보면 요지 야마모토도 되게 쓸쓸한 눈빛이 있거든요. 근데 마치 그 레이놀즈가 혼자 신혼여행에서 혼자 이제 드로잉 하고 있을 때나 뭐 그런 느낌도 좀 나는 것 같고 또 뭐 여성복을 만드는 헤테로 남성 디자이너라는 점에서도 되게 우드콕이 떠오르는 부분이 있었고 네. 가장 중요하게는 요지 야마모토도 어머니에 대한 집착이 있어요. 그래서 패션을 하게 된 동기 자체가 일단 어머니가 의상실 같은 걸 하셨던 분이고 옛날에 디자이너죠. 옛날에. 그래서 항상 그 어머니가 옷 만드는 걸 보면서 자랐고 어머니를 지켜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자기가 어떤 옷을 디자인할 때는 그 여성을 자기가 어떤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자기는 디자인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미소진이라고도 볼 수 있을 법한 얘기인데 뭐 자기 철학이니까요. 그래서 자기의 디자인 철학을 얘기하면서 어머니에 대한 언급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도 재밌었고 이 빈 벤더스가 연결시키는 이 패션과 영화의 그 가장 큰 유사성 중에 하나가 매체의 텍스처에 대한 부분인데 네. 그런 거를 파고들면서 이제 얘기가 진행될 때 저는 아주 잠깐이었지만 팬텀 스레드에서 어쨌든 그 텍스처 가지고 둘이 언쟁을 한번 하잖아요. 네. 뭐 그런 것도 잠깐 생각이 났었고 그냥 영화 자체가 너무 좋아서 추천을 드리고 싶었어요. 제 추천 영화는 그냥 쉽게 가면 히치콕의 레베카를 추천하겠습니다. 이거는 폴 토마스 앤더슨이 이미 레베카에 대해서 약간 영감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레베카의 이야기도 팬텀 스레드와 좀 유사한 면이 있어요. 그 주인공이 뭐랄까 상사에게 굉장히 괴롭힘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상사인가 친척인가 그래요. 어쨌든 되게 뒤치다꺼리를 하면서 살아가고 별로 안 좋은 상황에 놓여 있는데 어느 날 나타난 신사가 짠하면서 총을 하는 거죠. 만덜레이라는 대저택에 가는데 이 대저택도 이 팬텀 스레드의 그 우드콕의 집처럼 귀신 들린 집이죠. 이 남자에게 전부인이 있었는데 이 전부인의
손길이 뭐 지방 곳곳에 닿아 있고, 그리고 시릴처럼 만들레이 저택의 한여장이 시릴이랑 이미지가 되게 비슷해요. 되게 막 꼿꼿하고 깐깐하고. 네, 되게 깔끔하고 머리도 유사하고 검정색 드레스를 입은 상태에서 이제 되게 사무적인 태도로 이제 이 주인공 여자를 대하는데, 이 주인공 여자가 점점 이제 이 집에 살면서 피가 말려가는 거죠. 이 집의 부인이 되었기 때문에 해야 하는 일들도 있고, 한여장은 진짜 계속해서 뭐 요구하고 그렇게 점점 피를 말리다가 어떻게 결국에는 전 부인이 죽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좀 더 확실히 팬텀 스레드보다 클래시컬하죠. 이 원인에 대해서 찾지 않잖아요. 팬텀 스레드는 그냥 이 원인이 뭐든 어머니인데, 스쳐 지나가죠. 그 말 그대로 이 영화는 그 저주를 알마라는 현존이 그냥 등장해서 성큼성큼 걸어다니면서 그 유령을 지워낸다면은, 이 영화는 이제 과거에 대해서 이제 파고 들어가는 클래시컬하게 좀 파고 들어가기 시작하는 영화죠. 솔직히 말하면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게, 워낙 본지 오래된 영화라서 자세히 기억은 안 나고요. 하지만 어쨌든 히치콕의 레베카를 추천하겠습니다. 다음 영화는 Call Me by Your Name. 루카 구아다니노의 새로운 영화고, I Am Love가 우리나라에서 핫했죠. 아, 맞아요. 핫했어요. 저는 못 봤지만 이번 기회에 한번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니 뭐 시간이 없을 것 같긴 해요. 저는 사실 그 당시에 그리 좋게 보진 않았었는데, 맞아요. 여러 번 얘기하셨죠. 그랬나요? 여기에서. 그랬어요? 네. Call Me by Your Name을 보고 난 다음에 다시 보셨어요, 한번? 아니요, 다시 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궁금하다. 저도 지금 별로 영화를 볼 상황이 아니라 가지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뭐 그렇습니다. 다음 작품은 Call Me by Your Name으로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벌써부터 한국에서 되게 네. 기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주인공들의 팬이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주인공의 팬이 많아요? 많더라고요. 누구? 티모시? 둘 다. 둘 다? 저는 좀 기대가 돼요. 왜냐면 저는 그게 개봉했을 때 10월 말에 보고 그 이후로는 안 봤기 때문에 다시 보는 게 조금 기대가 되고. 저는 너무 많이 봤는데. 너무 많이 보셨죠? 네, 저 한 5번 본 것 같아요. 또 보실 건가요? 네, 그럼요. 끝내주세요. 네, 다음 회도 기대를 해주시고요. 저희는 영화 시작해서 이만. Do it carefully.